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일 일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3월의 첫날인 오늘, 세계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온 대규모 군사 충돌 소식과 함께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한국 사법부의 거대한 변화부터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까지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존 질서의 파괴와 새로운 결단입니다. 중동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치솟고 있고 주요국들은 그 파장을 계산하느라 분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나 1990년 걸프전 전야를 떠올리게 할 만큼 긴박한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건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우리 경제와 삶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박학다식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사자후 작전이라고 명명되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다운 명명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은 물론 비군사 목표물까지 타격을 입었고 심지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작전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미 의원들은 이를 승인되지 않은 전쟁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죠. 이는 과거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을 무력화시킨 행위로 미국 내부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둔 거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닉슨 대통령 시대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이례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스로픽의 AI 사용을 전면 중단시켰다고요? AI의 안전성과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갈등 때문인데 엔스로픽을 내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오픈 AI가 국방부와 기밀 군사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아주 노골적인 길들이기와 몰아주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전시의 특정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전쟁 물자를 생산하게 했던 과거 미국의 전시 생산국 체제가 인공지능 시대로 옮겨온 셈입니다. 연준 총재들이 현재의 생산성 향상이 AI가 아닌 3년 전의 자동화 투자 덕분이라고 찬물을 끼얹고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철저히 군사적 도구로 선점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블랙 히스토리의 달을 맞아 흑인 문화의 영향력이 강조되는 한편 고령층의 시민운동 참여도 활발하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의 노년층이 단순히 은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액티브 시니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세대가 이제는 노년이 되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반면 원주민 사회에서는 청소년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식 치료 대신 자신들의 전통의식을 결합한 치유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인간의 뿌리로 돌아가려는 문화적 회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텔아비브 중심부가 피격당했고 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모든 항공편을 중단하고 영공을 폐쇄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면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1967년 6.1 전쟁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정밀 무기들이 동원되고 있죠.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리적 충돌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경제적 파장도 엄청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혈관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유가는 배럴당 80에서 1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게 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란 내부의 금융 시스템도 붕괴 직전입니다. 아야인데 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이 청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전쟁의 포화 속에서 경제적 파산까지 겹친 이란의 상황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제 한국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대법관 증언법이 시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었군요. 총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건 한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사법심리 지연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사법부의 구성이 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는 건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합니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법원을 개혁하려 했던 코트 패킹 시도를 연상시킵니다. 앞으로 한국 사법부의 판결 성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이른바 바이 코리아 결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우리 반도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기 위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20%의 웃돈, 즉 프리미엄까지 얹어주고 있습니다. 자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중국 자금이 한국의 핵심 기술주로 몰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여기에 구글 지도가 드디어 한국 지도 데이터의 해외 수출 승인을 받아 실시간 길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도 상징적입니다. 수십 년간 안보 이슈에 묶여있던 금기가 풀린 건데 이는 한국 시장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완전히 개방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문화와 스포츠 소식도 풍성합니다. 동계올림픽 선수단의 귀국과 함께 체험형 관광인 디깅 관광이 대세라고요? 밀라노에서 돌아온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패턴입니다. 예전엔 화장품 쇼핑이 주였다면 이제는 K-팝 댄스를 배우거나 한식을 직접 요리해보는 체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 서울을 넘어 전주, 부산으로 확산되고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22첩 완전체가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끄는 걸 보면 한국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공개하며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지난해 중국 GDP가 140조 위안을 돌파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30%를 견인했는데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같은 기술 패권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술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과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저가 제품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테크 인 차이나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죠. 하지만 무역 갈등은 여전해 보입니다.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네요. 정확히 내일부터 부과됩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입니다. 캐나다와의 갈등을 농산물 쿼터로 되받아치는 건데 역사적으로 무역 전쟁은 항상 이런 지역적인 품목에서 시작해 거대한 장벽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설 연휴 이후 구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 제조 분야의 자동화 엔지니어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체질이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본은 이란 사태에 대응해 자국민 철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고이치 총리의 움직임이 긴박하네요. 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자마자 일본인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군사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9조엔을 돌파한 것을 두고 공산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전쟁 준비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죠. 고이치 총리가 국회 승인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 무기 수출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민주주의 절차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온 평화 헌법의 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와 기술 쪽에서는 오픈 AI와 아마존의 파트너십 소식이 일본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무려 7,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2026년까지 AI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특히 일본 CEO의 88%가 AI 전략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기술의 진보와는 대조적으로 경시청 순경이 시신을 도찰해 파면당하는 등 공직 윤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국가의 품격이 개인의 윤리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적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영국도 중동 분쟁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미국,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선언했군요. 네, 영국 항공기들이 중동 지역 방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머 총리의 입지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내각부 장관이 과거 논란으로 사임한 데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했기 때문이죠.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인데 이는 과거 1956년 수에즈 위기 당시 영국 정부가 겪었던 곤혹스러운 처지와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는 50대 이상 실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며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정부는 16억 파운드 규모의 AI 전략을 발표하며 기술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인도 뭄바이를 방문해 2030년까지 무역을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상위 1%가 하위 80%와 맞먹는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에 불평등 지표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다행히 버추얼 홀웨이 같은 의료 혁신으로 전문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복지 분야에서는 기술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한 글로벌 단신들 전해주시죠. 네, 100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온 바이오의 테피스트리 전시가 런던에서 열립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역사가 담긴 유물인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정체성을 고심하는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릿 어워즈가 사상 처음으로 런던을 떠나 맨체스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한편 에어 캐나다와 터키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중동 노선을 대거 취소하면서 국제적인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기고 있다는 점 여행객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포화와 기술의 도약,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3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소식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점검하는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밖은 혼란스럽지만 우리 마음만은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